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준의 3월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파월 의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정말 노골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연준의 고민도 깊어만 갈 것 같고 또 묘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어제였죠. 이 시간을 통해 SVB 사태 그리고 리먼 사태 일주일을 비교해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뒷수습, 뒷정리 속도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뒷정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예. 리먼 사태보다 빠르다. 그만큼 경험이 바탕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 당국과 시장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장에 투자에 그러라는 워렌 버핏이 지난 주말에 정책 당국자가 예. 협조를 해서 과거의 사태를 이렇게 보면은 워렌 버핏이 이렇게 관여를 할 때는 증시 입장에서는 청신호가 되지 않느냐는 예. 이런 쪽을 좀 어제 조심스럽게 결론을 냈습니다는 오늘 3대 지수도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죠. 예. 두 가지 각도를 봐야 되지 않냐 봅니다. 일단은 그 CS 사태가 나중에 터졌으니까 이게 UBS로 인수하는 식으로 이것을 정리하는 방식은 미국의 지방은행이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 과거 금융위기 때 이런 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 위기에 따른 비용을 시장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방식. 그래서 정책당국이라든가 페드에 이렇게 비담을 적게 하는 이제 정책당국이라든가 페드의 부담을 적게 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 가지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도덕적 해결 문제가 발생하죠. 예. 그래서 자기 책임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모습이 시장이 비교적 빨리 극복하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끝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최후의 보류에 대한 기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CS 사태에서 ECB에 대한 기능이 좀 약화되고 예. 그리고 지난주에 0.5% 그냥 올라가고 일부에서는 페드의 0.5% 전가되는 게 아니냐 비교도 있었습니다는 예. 그런 건 좀 가능성이 적다 하는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예. 두 번째는 미국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노골적으로 사실 그 페드라든가 이런 쪽에 긴박성을 생각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드가 주관해서 선진 5개국 이제 페드까지 포함하면 6개 은행이죠. 예. 6개 중앙은행 간의 통화 수합정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6개 그 중앙은행 간의 통화 수합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위기 때에도 없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만큼 빨리 뒤처리를 하는 빨리 과정에서 최후의 보류 기능이 지금 페드도 신뢰가 좀 떨어지고 예. ECB도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선진 6개 중앙은행 간의 통화 수합을 통해서 최후 보류를 가져가는 이런 모습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요건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가면 좀 말씀을 독특한 방식인데요. 요게 이제 다자간 통화수합 방식입니다. 예. 보통 이제 통화수합 방식은 한국과 미국의 양자간 통화수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과거 그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사실 쌍무 간의 통화수합까지는 안 된다 해서 예. 취향마 이슈 TV에 대해서 아시아국 간의 통화수합 문제가 이 다자간 통화수합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 구조랑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지 않는데요. 혹시나 이게 멀티플 통화수합 문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시간 있으면 한번 이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한은 4월 말까지다. 근데 이제 4월 말까지니까 4월 말이 끝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게 계속될 때는 자동 연장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보통 통화수합할 땐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 디지털 때문에 예. 한순간을 놓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보면 24시간 체제에서 보면 주간 단위로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이번에 그 CS 사태에 이틀 만에 파산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죠. 디지털이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간 체제로 거의 상시적인 이렇게 통화수합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페드의 보다 강화된 최의 보류의 유동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상태에서 CS 사태에 따른 충격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책 단계에서 이렇게 빨리 뒤처리하면 예. 스티그마 이펙트 때문에 떨어지는 과거 이제 정책 단계를 믿다가
자기 재산을 날렸던 사람이 뒷처리를 정책 단계 신속하게 하더라도 예금자라든가 투자자의 신뢰는 시장의 신뢰는 아직까지 복구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 투자자와 예금자는 각 국가의 독특한 성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ECB에서 보면 ECB에서 금리 결정은 ECB에서 결정하지만 집행은 독일의 문다스방크, 이태리 중앙은행 이렇게 넘겨주거든요. 그 구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정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통화사업 입장에가 하지만 이것은 투자자라든가 이런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지금부터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월 FOMC 회의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양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상 과정을 한번 좀 쭉 정리해 주시죠. 네, 과정을 쭉 정리해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시기 때문에 하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은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은 중앙은행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엘리베스 워런 이렇게 그 미국의 상원 의원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히켈루터 이런 사람들이 파월 의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 파월 의장 가지 안 되겠다. 당신이 지금까지 인플레 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실수했고 지난 1년 동안 너무 거칠고 변화무쌍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SB든 시그니처든 이런 피해 당사 은행뿐만 아니라 사실 그 국민들도 그만큼 투자자도 심리를 했기 때문에 당신까지는 못 믿겠다 해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나가라 사퇴 압력이 이제 나가라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그것도 면전에 대고 나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아마 제가 국제금융 시장을 한 30년 정도 읽고 있습니다는 이런 그 페드의 수모 그다음에 페드 의장의 수모는 처음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2008년, 2009년에도 사실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는 당시에 페드의 의장이 그린스펀 의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그린스펀 의장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사실 그 위에 이제 맡고 있었던 위기 당시에 맡던 버냉키 회장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대공황의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이것을 극복했던 배경이거든요. 어찌됐든 굉장히 파월과 페드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난 그 1년간의 금리 인상 과정은 시장이라든가 국민들이 신뢰를 주지 못할 만큼 굉장히 거칠었다고 보겠습니다. 작년 11월까지는 뭐 홍 앵커가 굉장히 바쁘셨죠. 작년 3월 달에 0.25% 올리고 4월 없고 5월 달 회의에 0.5%, 6월 달서부터 7, 8월 달은 없고 9월 달 그다음에 11월 달까지 4차례 걸쳐서 0.75%까지 올렸죠. 그런 상태에서 0.75% 올리면 고스탑 홀드 원칙에 따라서 0.75%를 좀 한동안 유지하지 않겠느냐 정점. 하지만 바로 12월부터는 0.5%로 내리고 1월부터는 0.25%로 이렇게 인상폭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홀드 원칙도 깨졌죠. 본인들이 얘기했던 사항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그거를 40년 내지는 30년 동안 저물가 저금리 체제에서 익숙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릴 때는 이렇게 하이퍼로 올리고 내릴 때는 사실 또 우리로 얘기하면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쪽으로 빨리 내려보니까 사실 그 페드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9개월 정도 이 시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 때는 9개월 내에 이렇게 동안에 올리고 내리고가 반복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워렌 상원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신 가지고는 앞으로 뒷정리를 못하겠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과정, 아까 전에 거칠고 변화무쌍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연준이 목표하던 물가 잡혔습니까? 네, 그렇게 거칠고 변화무쌍하게 투자자라든가 그다음에 국민들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으면 물가는 잡혀야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물가인데요. 물가는 아시겠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를 국민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를 본다면
작년 6월 달에 9.1%에서 예.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게 2월 달 6%까지는 외형상으로 안정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게 금리 인상 효과냐, 페드의 노력의 결과냐, 예. 아니면 다른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의 이상기온 때문에 천연가 가스가 사실 그 굉장히 폭락했다든가 하는 다른 쪽 요인이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후자의 견해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물가에 영향을 가진 최소한 시임스 그런 거 테스팅 보면 9개월 정도 최소한이거든요. 예. 그러면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했다면 작년 그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 0.25%니까 예. 이것도 기준으로 한다면 12월 달이고 그다음에 사실 그 금리를 본격적으로 가장 피날레를 올렸던 6월과 11월 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0.25%나 5월 달 0.5%가 통화정책 시차인 내 지금의 물가 안정 추세를 반영하는 건데요. 작년 6월부터 정점을 맞아가지고 물가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 인상과는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이렇게 잡히는 데에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부정적 측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대목은 작년 11월서부터 Fallacy of Composition이라는 표현에서 매크로 사이드, 마이크로 사이드의 서로 구성의 오류를 계속해서 지적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사항과 비슷하게 지난주부터 SB 사태를 비롯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는 못 잡고 예. 그다음에 이런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책임론이 페드의 책임론, 그다음에 파월의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아까 말씀하신 워런 상원 의원, 파월 의장에게 이번 SVB 사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볼커 룰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해서 우리가 도드 프랭크법, 이게 단일금융법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바로 터져 버리죠. 그런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예, 도드 프랭크법 단일금융법이라 하는 것은 2008, 2009년에 미국에서 금리가 있을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아시겠습니다는 내용은 이겁니다. 예. 이건 뭐 많이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 공시 의무가 상당히 강화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공시의무 해서 예. 이제는 우리나라도 오너들이 증권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오너가 이렇게 CEO를 임명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상당 부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공시와 함께 우리도 이제 개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좀 잘 알 건데 이번에 사실 엘리스피스 워렛 그 상원 의장이 예. 상원 의원이 사실 그 파월 의장한테 얘기할 때 볼커 룰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볼커 룰을 얘기했는데요. 볼커 룰을 가지고 잠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볼커 룰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버리지 비율. 예. 이건 이제 설명드렸죠. 그렇죠. 1억 원이 들어와서 1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레버리지 100배다. 근데 파생급 중에서 좋을 때는 사실 그게 훌륭한 금융이라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안 되고 파산될 때는 그게 사기치는 거다 예.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PF라든가 뭔가 잘 나갈 때 그때 당연연대 성과거래에서 왕창 주는 것. 뭐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각종 CEO들의 그 이렇게 내용이 2021년에 했던 거거든요. 예. 그때 PF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해서 돈을 그때 당시에 단일연대에서 왕창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자들을 좀 어렵게 했다면 예. 그때 당시에 사실 성과를 좀 축적시켜서 이때 당시에는 고객을 위해서 보호를 써놔야 되거든요.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예. 당연연대 성과가 높다고 해서 왕창 주고 지금 어려울 때 그게 공시가 되면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 부동산 PF라든가 고객돈 가지고 은행들이라든가 증권사가 수익이 냈을 때 그게 단순히 그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의 개인적으로 능력에 의한 거냐, 능력에 의한 거냐, 예. 증권사의 규모라든가 은행의 규모가 공공성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따지고 국가에서 인프라를 꽂아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났다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임직원들의 배분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번에 규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볼커리의 레버리지 규정을 규정한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본금 규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자 그 파월 의장은 공화당 인사거든요. 예. 사실 도드 프랑크법을 보면 볼커리의 규제 대상은 500만 불 이상의 되면 모든 금융사는 다 규제가 돼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파월 의장은 공화당 인사이기 때문에 월가를 생각해서 사실 모든 은행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본금 규정이 2,500만 불 이상의 대형 은행만 도드 프랑크법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고 볼커리 대상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문제가 되는 SVB는 2,120만 불입니다. 예. 그리고 시그니처는 트럼프와 관련돼 있는데 요거 1,100만 불입니다. 요거 전부 피해가는 거죠. 그렇죠. 규제 피해가는 거죠. 이번에 사태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이 원래 규정대로 500만 불의 모든 그 금융사를 규제했으면 이번 문제 터지지 않았다. 근데 당신이 2,500만 불로 대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게 아니냐. 뭐는 거냐. 그래서 엘리베이터 월에 그 상원 의원이 파월 의장 나가라 하는 이런 압력을 붙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에 계기로 해서 바이든 정부가 원한 도드 프랑크 원한 이렇게 단일금융법을 부활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런 상원의원의 지금 파월 의장의 사퇴 요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존 히켄루퍼 파문이 3월 회의 직전에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존 히켄루퍼 파문은 작년에 갤로핑을 올리는 과정에서 물가를 못 잡으면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동안 이제 저금리 체제가 오는 과정에서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경제TV를 볼 때서 모든 세계적 그런 또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도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 왜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느냐? 은행에서 대출 빌려. 예. 빚을 빌리지 못한 사람이 빚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보다. 이렇게까지 해서 재테크에 그런 강의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금리 체제에서는 내 돈이 없다 하더라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마치 재테크의 표본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페드라든가 뭔가에서 국민들이 거기에 젖어 있으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국민들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교과서라든가 각종 재테크 전문가라든가 뭔가 방송에서 저금리 체제에서는 왜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느냐. 빚 몰리는 사람이 바보지. 이렇게 해서 재테크의 강의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든 강의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올리면 사실 중앙 입장에서는 고금리를 올릴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이라든가 행위적인 측면에서 대책적인 측면에서는 자 금융 지식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해이죠. 예. 근데 갑작스럽게 올라가 보니까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작년에 민주당 의원인 존 히켄루퍼가 금리를 올리지 말고 우리가 금리를 내려라.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금리를 내려라. 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금리를 내려라 하는 존 히켄루퍼의 이렇게 제안을 이런 지하에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매파 해가지고 이것을 이런 지하에 지키지도 못했지만 고스탑 홀드 원칙을 지키겠다 하는 한번 올리면 당분간 계속 지지하겠다. 본인들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 11월 인상폭 내리고 1월 달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함께 히켄루퍼 파월에게 페드라든가 뭔가 내가 얘기한 대로 됐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태도 터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비난이 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파월 의장과 페드 정말 수모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부터는 지난 1년 동안 유지해왔던 우선순위가 바뀔 거란 얘기도 있는데요. 네, 지난 이제 길게 보면 2021년 10월 IMF 전망서부터 각 회원국에 인플레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를 방지역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돌아하는 쪽에 이제 권고가 되면서 예. 페드는 그때 당시에 그 의견을 그때서부터 받아들였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IMF의 권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굉장히 지연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3월서부터 이제 뒤늦게 허둥재든 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은 인플레 방지하기 위해서 자, 금리 인상 그리고 시장에서는 금리나 히켄루터 이런 사람들이 금리나 하더라도 그 원칙을 고집을 부렸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파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순위가 인플레라든가 이런 쪽의 금리 인상 이런 쪽보다는 다른 쪽의 우선순위를 바뀌지 않겠느냐. 이번 3월 페드 회의에서 이 점을 굉장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상 폭이 제로가 가든 0.25가 가든 0.5%는 가져가지 않겠죠. 예. 파면당하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예. 그거에 대해서 의미 해설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그 우선순위는 단일금융법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건전화시킬 것이냐, 지금 같은 디지털 쪽에 어떻게 건전화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같은 예. 이런 쪽의 디지털 환경에 맞는 금융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쪽으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그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사실 그 0.0%나 0.25%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늘 통화 수합 문제 6개월 중앙은행의 수합 문제가 투자 심리 안정시키면 3대 그 지수를 올린 이런 요인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최보아 캐스터랑 홍익국께서도 오늘 내용들 보면 사실 그 금융 단일법 볼커를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예. 월가의 관심사가 어느 쪽으로 좀 이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외신 뉴스의 하드라인을 통해서 아실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 이 잡지 말고 그냥 관리 가능하다면 같이 가자.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타겟팅 선을 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이 점은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인플레 타겟팅 2%입니다. 금융위기 전에 설정됐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때 돈을 얼마큼 풀었습니까? 다 회수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때 더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 회수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돈은 2% 설정할 때보다 왕창 많이 풀렸습니다. 근데 왜 잡겠다고 해서 2%가 마치 페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의 어떤 환상처럼 생각해서 돈이 많이 풀린 것을 다 걷어내지 못하고 2%를 고집하냐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이렇게 그 금리가 저금리 부분은 이제 거꾸로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돈을 환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 타겟팅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도입하기에는 좀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0.25% 하더라도 0.25% 이렇게 0.25%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풀어주겠다. 이게 이제 구성이 오르죠. 예. 기준금리는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기존에 0.5%는 가져가지 못하고 0.25%를 가져가더라도 돈은 풀어주겠다. 벌써 이제 돈을 풀려지고 있죠. 그렇죠. 풀어지고 있죠. 이게 구성이 어려운데요. 이런 측면에서 유동성 분야가 푼다는 측면에서 지금 작년부터 그 9월부터 작년 6월부터죠. 예. 9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1단계 950억, 이 작년 9월부터 2단계 470억 환수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QT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도 금리 인상과 금리 부분과 함께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인플레이션 타겟팅 선을 진작에 올렸다면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폴 크루만 교수 같은 분이 예. 작년 그 전미경제학회라든가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올해 초에 전미경제학회인데요. 이 문제만 만약에 폴 크루만 교수의 얘기대로 4%만 조정했더라면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측면에 나중에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번 경제 전망, 이번 페드 회의에서 점도표가 발표됩니다. 최고 금리 전망치가 어떻게 잡힐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작년 10월에 5.1%죠. 예. 근데 이게 이제 5.5%는 이제 기정사실화 됐고 블레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보드 멤버가 아닙니다는 6.5%까지 얘기하고 이번에 사태 직전에 파월에 이렇게 매파 반응을 통해서 6%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이번에 SB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작년 12월 5.1% 이상은 가져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 1월 말에 교체했던 사실 비둘기파 멤버들 보드파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스테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낫포로트의 멤버로 들어갈 때는
최고 금리의 이렇게 수준은 많이 낮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이 증시에 어떤 미치자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사실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 대목이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에 대해 진단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